올해 하반기를 놓고 본다면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6월 말 7월 초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조금 담아야 되는 조정이다. 저는 올해는 좀 트레이딩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이 12개월 선의 EPS가 꾸준히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매매를 할 수 있다. 한중 간의 갈등 양상이 좀 격화되고 아직까지 좀 갈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조까지 수출 건드릴 정도까지 악화되진 않을 것 같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지난번 나오셔서 이제 좀 강세장, 네. 뭐 조정을 받으면 좀 사모아야 될 네, 때다 얘기하셨는데 네. 시장 흐름이 참 강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며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현재 시장 2600을 지금 테스트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좀 중요한 변곡점에서 2650선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아니면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거나 과열을 좀 톤다운 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3분기 중, 그러니까 7, 8월 중에는 코스피가 2800선 돌파 시동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 밀고 있는 말이긴 한데 펀더멘탈 이기는 악재는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그려놓은 전반적인 흐름들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여기 있는 경제 전망과 기업 이익 전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 많이 달라졌죠.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가 중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잡고 저점을 통과할 거다. 경기 침체를 지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중국은 22년 4분기가 경기 저점, 유럽은 올해 3분기, 미국은 올해 4분기. 미국은 3분기까지도 전년 대비 0.9% 성장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가 가장 모멘텀이 양호한 구간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데 증시를 따라가기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업 이익 전망, 그러니까 12개월 선의 EPS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단도 높아지고 상단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조정이 있어도 얕고 상승률을 다시 만들어가고 얕은 조정 이후 또 레벨업되는 그림이 나타날 테니까 12개월 선의 EPS를 계속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경기 그리고 이익 전망. 이 두 가지 흐름들이 아직까지 단단하고 이익 전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더 레벨업하기 위한 조정 또는 등락이지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2650선에서는 조금 쉬어갈 것 같아요. 2500선 초중반 정도까지 흔들린다 하더라도 사야 되는 조정이지 여기서 2300, 2200으로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분기에도 좀 쉴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또 2차 전진, 전 내년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24년은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상에서 시장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4분기에 한 번 또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본다면 6월 후반 그리고 7월 초반에 흔들리는 과정에서 기회가 올 것이고 내년 큰 그림의 기회는 올해 3분기, 4분기 중에 한번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FOMC 회의 네. 있고 나서 열광했어요. 사실 그렇죠. 매파적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장은 안 믿으면서 네. 오히려 더 반등을 해버렸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조정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은 전 FMC만 놓고 본다면 내러티브라 그러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해석하는 과정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금리 인상 안 하고 동결할 거야. 왜냐면은 6월 F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했던 확률이 90%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근데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시면은 점도표 쇼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5.1이었던 점도 올해 23년 점도표를 5.6으로 올렸고 24년, 25년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인데 전 오히려 이 점도표 상향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금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기별 전망치를 제가 월간으로 나눈 거고요. 회색이 페드워치라는 그리고 WIRP라는 데에서 전망한 수치예요. 보시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보다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레벨이 조금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뭐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5.3%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있고 금리 인하는 올해 없을 수도 있어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정상화됨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많은 분들이 통화 정책에 굉장히 몰입돼 있고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 인상이냐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전 이번에 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경기 전망을 좀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GDP 성장을 전망을 올해를 0.4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했죠.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24년, 25년 하향 조정했지만 그 폭이 좀 제한적이에요. 전체적인 크기를 본다면 크기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전망치를 0.6%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보통 24년을 0.4, 0.5 정도는 내리거든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경기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의미, 또 하나는 23년에 경기 침체 없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한두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고, 왜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점도표도 23년보다는 24년, 24년보다는 25년이 낮고요.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코어 PC를 높였긴 했지만 24년 전망치는 2%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문제 정도, 그리고 내년 24년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신 것도 뭐 금리 인하 폭이 다시금 24년에는 좀 커졌다. 원래는 0.80bp였던 게 100bp로 확대됐다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12월 FMC 때도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고 멈춘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냐? 일단은 뭐 좀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되돌리는 과정, 그동안에는 굉장히 낙관을 했던 부분들이 좀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흔들리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이 크게 무너지거나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조정 이후 다시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이냐, 네. 지금 앞전에 그 강세장이 쭉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또 박스권이 나올 것이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올해 하반기를 놓고 본다면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율이 좀 플러스 반전하는 그림, 무역 수지 적자가 흑자 전환하는 그림, 실적 전망,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7, 8월 중에는 한번 레벨업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차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한번 올라가는 그림, 여기다 반도체까지 2분기 실적, 7월 초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컨비션이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레벨업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6월 말 7월 초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조금 담아야 되는 조정이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크게 보면 박스권 같지만 한번 삐쭉 올라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사놓고 편안하게 있으면 수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피곤한 트레이딩 장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좀 정리하고 또 밀리면은 더 담아놓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내년에서 가면은 이제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러니까 2년 동안이 주장창 내려오는 그림만 보다가 이제는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 내년에는 좀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좋아진다면
어떤 이유로 좋아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이익 얘기하셨지만 아주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안 좋은 거에서 약간 덜 안 좋은 정도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불안했던 네. 것들이 좀 풀리는 정도지 뭐 시장이 뭐 레벨이 크게 올라가는 거냐 그렇죠.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EPS를 보는 이유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익 모멘텀을 보면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저는 전체 업종들이 뭐 시장이 크게 올라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좀 레벨이 올라가는 방향성이 바뀌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2021년 고점이나 22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적 레벨 자체가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트레이딩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12개월 선행 EPS가 꾸준히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매매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자, 이 EPS 상향 조정을 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EPS 전망치가 올라가는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지고 상승 재료가 확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위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선행 PER이거든요. 코스피 레벨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 2600을 넘어섰는데 PER은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낮아졌어요. 그래서 2581대가 13.4배였는데 지금은 2641대도 12배예요. 그리고 여기서 2500대로 늘으면 11배 수준이 가겠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은 상승 여력, 지지선 높아지고 상승 여력 높아지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2월 이후 PER 저점이 11.98배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코스피가 2348포인트였는데 지금 현재 이익을 반영해서 보면 258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올라온 만큼 230포인트 정도가 하단이 상향 조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단이 13.4배인데 이게 4월 17일 날 2576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 현재 이익을 반영해서 보면 2897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4배 간다, 15배 간다가 아니라 13배만 넘어도 2800 회복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왜 7, 8월까지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인데요. 맨 위에 영업이익률이 코스피 전체고요. 근데 이거는 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되게 많이 낮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를 봤을 때는 2분기까지는 과거 평균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분기는 6.5, 잘 나왔다라고 했는데 6.5, 11년 이후 평균 1분기 평균이 7.3, 0.8%포인트 좀 하회했죠. 2분기는 컨센서스가 7.1, 평균치가 6.8, 0.3%포인트 차이라서 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3분기, 4분기예요. 네. 3분기 컨센서스는 영업이익률 8.2, 평균이 7.0, 1.2%포인트 높고요. 4분기는 컨센서스가 7.2, 4분기가 4.4. 거의 2.8%포인트가 높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익 레벨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이익 레벨 자체가 2분기, 3분기 내년까지 올라간다는 흐름들에 의해서 12개월 선행 EPS는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상승 여력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멈추게 된다면 또 논란이 들어오겠죠. 밸류에이션 비싼 거 아니야? 13배 맞아? 이익이 늘어? 그런데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이 워낙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그리고 내년 실적도 조금 레벨 다운되면서 좀 올라가던 12개월 선행 EPS가 8월, 9월을 지나면서 좀 슬로해지면 그때는 조금 쉬었다 가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실적이 얼만큼 레벨업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까지는 트레이딩 장세, 다만 이 와중에 2분기, 1분기를 저점으로 수출, 실적, 반도체 업황 이런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이 확인되게 된다면 한번 튀어오르는 그림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강세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경향들이 강해요. 뭐냐면 PER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대신 이익이 증가하는 그 시그널만 보여준다면 시장은 계속 강할 것이다. 일단은 이익이 증가하려면은
수출이 좀 다 그렇죠. 져야겠죠. 네, 많은 분들이 수출이 안 좋잖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수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 상반기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보여요. 5월달 수출 증가율을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5.2%거든요. 근데 일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 달이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었는데 마이너스 16% 정도였는데 5월 달이 마이너스 9% 그리고 일평균 수출 증가를 보면은 6월 10일까지 수출을 보면은 마이너스 6%거든요. 네. 마이너스 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고 반도체랑 대중국 수출도 마이너스 폭을 좀 줄여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출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조업일수 감안하지 않은 거라서 좀 보셔야 될 텐데 1월 저점으로 2월, 3월 삐축하긴 했지만 4월, 5월 좀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그림이고요. 반도체도 대중국 수출도. 전 대중국 수출에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중 관계가 악화돼서 수출이 안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중국 수출 금액은 연중 최고치입니다. 네. 그런 그림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전년 대비로 보고 조업일수에 따라서 등락은 있긴 했지만 전체 수출 금액을 보면 일평균으로요. 5월 달에 2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22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반도체 수출도 3억 4천만 달러로 3월 고점에 근접한 수준이고 대중국 수출은 그동안에는 4억 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오히려 5월 달에는 4억 9천만 달러로 일평균 수출금액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수출이 일단은 바닥을 잡고 턴하고 있다. 그리고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시점이 이제 6월부터 소멸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출 증가율 자체도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플러스 반전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긴 하지만 저희 애널리스트가 2분기 수출하량이 느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것 같다. 저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도 1분기인지 2분기일지 좀 고민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2분기 때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날 거고 실적 컨센도 지금 컨센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이 늘어나면 실적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그 레벨이 나타나는 이 그림을 보신다 하더라도 23년 1분기 이게 순이익 전망이거든요. 회색 바 차트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까지 레벨업 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흐름들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 등락을 결정짓는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눈높이가 높은 데 따른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수출이 좀 회복되는 네. 이 움직임이 나와야 우리 또 기업의 실적이 맞습니다. 좋아지고 네. 그게 이제 결국 주가로 이어질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아져 봐야 지금 한중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수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좋게 나온다 해도 큰 영향이 없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자, 그런데 중국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희도 좀 많이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가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중국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좀 예상보다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가 인덱스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55%까지 넘어섰어요. 이게 2006년 차이나 붐이 있었을 때 고점 수준이거든요. 그랬다가 경제지표들이 그다음부터 눈높이가 이만큼 높았다가 그보다 못한 경제지표들이 나오니까 쾅쾅쾅 깨져서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에 대한 실망감들은 그동안 일정 부분 시장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경기가 이제 안 좋은 거냐? 위에 그림 봐주시면 파란색이 중국 GDP 성장률, 짙은 회색이 고정자산 투자, 군청색이 산업생산, 회색이 소매 판매예요. 2분기 때는 작년 2분기 기저효과가 있어서 삐죽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2022년 4분기를 기점으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맞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 경기가 빠르게 올라가냐,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올라가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5월 실물 지표는 좀 실망감을 안겨줬죠. 그리고 쭉 올라가던 모멘텀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졌고, 그리고 경기가 좀 슬로해지는, 꺾이는 그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10bp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경기의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중국이 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은 일단은 투자, 그리고 통화 정책, 그리고 소비 활성화, 요 그림이겠죠. 근데 생산, 제조업을 막 끌어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비가 활성화돼서 시차를 두고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들을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소비, 생산, 투자 사이클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산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역이나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을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조금 제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수출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수출 데이터를 보셔도 대중국 수출 금액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로 갔고, 5월 일평균 수출 금액은 더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났던 거죠. 거의 5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한중 간의 갈등 양상이 좀 격화되고 아직까지 좀 갈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조업까지, 수출을 건드릴 정도까지 악화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보다는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거나 좀 더 타이트하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어제 미국 장관이랑 시진핑하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기보단 일정 부분 선이 그어지는 듯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도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못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 더 강하게 서로 치명타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싸우고, 일단은 우리 잘해보자 라는 쪽인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 네. 그래서 저는 뭐 한중 간의 갈등을 좀 풀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어느 정도 정체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중 갈등도 더 고조되기보다는 조금씩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갈등 구조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줄 만큼의 교역에 좀 부정적인 영향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중 교역은 사상 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싸우고는 있지만 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고받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중국 제품 없이 물가를 낮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공장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니즈에 의해서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역 악화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우리도 그 수혜를 분명히 받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조금 톤 제조업 쪽. 제조업 쪽으로, 그리고 제조업이라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뭐 철강, 화학 이런 쪽. 그쪽도 좀 일정 부분 수혜가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선전폭을 한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한 20에서 25%가 마이크론이고요. 5% 미만이 대만이고 1% 미만이 중국 자국, 70% 정도가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리고 제조업이 잘 돌아가서 한다면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 대중국 관계가 좀 악화되는 상황에서라도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뭐 무선통신기기 이런 쪽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IT 가전 이런 쪽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좀 지켜보시면은 그래도 이쪽은 좀 괜찮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